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점점점 깊숙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뭐냐면 국경이 없다는, 장벽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고 저기 뭐 나이지리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달러는 오히려 그 전에도 기축통화였는데 오히려 더 세계 곳곳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뭐 희망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예 자국 통화가 없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미 상원에서 지난 6월 11일 날 뱅킹 커뮤니티에서 통과시켰던 지니어스 법안이 6월 17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원 계류가 남았고요.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최종 사인을 해서 법안으로서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기업과 민간 쪽에서 뛰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원화 주권의 문제도 여기에 관련이 있는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한 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란 TV의 유튜버시죠. 전 기자도 하셨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 우리 고란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용어에 조금은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왜 이렇게 코인들이 종류가 많습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일단 코인을 보자면요. 코인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코인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서 뭐 암호화폐, 버추얼 커런시, 가상 화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최근에 약간 국제적인 흐름을 보자면 대충 디지털 에셋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디지털로 표현된 자산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커런시라고 화폐라고 하는 건 자산 가운데서 굉장히 특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화폐라는 표현을 썼을 때 굉장히 각국의 중앙은행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죠. 화폐라고 하는 화폐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큰 틀에서 부르고 있고요. 그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지금 한 3조 달러 되는데 그 가운데 한 2조 달러 정도, 2조 좀 못 미치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단 한 개의 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디지털 자산을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은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비트코인은 뭐 대안이다라고 해서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코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그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코인인 거고요. 이 밈코인은 알트코인의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왜 주식시장도 뭐 조선주가 있고 아니면 자동차주, 반도체주 이렇게 나뉘잖아요.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에서도 이 밈코인이라고 해서 밈이라고 하는 게 뭐 인터넷 밈 현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히 뭐는 없습니다.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열광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따라하고 약간 이쪽에 유행이 되는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대표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밈코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밈코인 말고 뭐 여러 가지 계열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으로 비교하자면 뭐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부 지금 월스트리트나 뉴욕타임즈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의하면 월마트라든지 이런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일부 쓰겠다 이거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뭐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제3자 유통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또 다른 코인입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알트코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흐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약간 분류를 아예 떼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하죠. 스테이블한 거는 안정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안정적이냐가 다른 거예요. 이 뭐에 대해서 안정적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대해서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USDT가 있잖아요. 테더사가 발행한 USDT고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의 한 70%, 6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서 발행하는 1 USDT는 1달러와 가치가 연동됩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가치가 연동이 되지 않은 거, 이게 디패깅이 난다라고 하죠. 패깅이 깨지
깨지면 그야말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패깅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 분이 한 분이 이 사건에 한번 휘말렸던 적이 한국인이 만들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루나란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최근 갑자기 99%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되다시피 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안정적인 게 명확하게 안정적이다가 아니라 안정을 지향한다예요. 자, 지향을 하는데 어떻게 지향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테더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다. 우리는 1달러 가치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어떻게? 그럼 그 목적을 이뤄내느냐.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 담보 자산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달러 담보 자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고요. 예. 우리 이제 한국 출신의 이제 대표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테라 루나 사태 때 보자면 거기서 테라라고 하는 1테라가 바로 1 UST가 1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세우냐? 이게 바로 아까 테더는 담보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지향하고 있어요. 목표예요. 그래서 1 UST가 1달러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 UST의 가치가 1달러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네. 그럼 시장에서 이걸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맞추면 어떻게 맞추냐? 찍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찍어내면 1달러 맞춰지겠죠. 네. 사실 1 UST의 가치가 1달러보다 비쌀 때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대가 문제예요. 반대가 1 UST 가치가 1달러에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에서 1 UST를 사들여야 돼요. 그렇죠. 이 사들이는 걸 뭘로 하느냐? 이 루나라는 다 알고리즘에 연계된 코인을 가지고 루나를 가지고 1 UST를 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찍어낸다라고 했죠. 네. 찍어내면 주조 차익이 생기죠. 네. 그럼 그 주조 차익으로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잘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그게 뭐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한번 가치가 깨지고 나니까 이게 UST 가치가 떨어지고 나니까 루나 가치 떨어지고 루나 가치 떨어지니까 UST 가치 떨어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0에 수렴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때 보니까 이게 현대차 시총 정도 되더라고요. 네, 루나가. 예. 그게 일순간에 증발한 단 5일, 3일 만에 증발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가 100%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지니어스 액트요. 예. 상원에서 통과된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규정이 뭐냐면 1대1로 네. 담보 가치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미국인들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고 싶으면 담보 가치를 무조건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해외 발행 사업자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그 지니어스 액트에 있는 규정을 모두 다 준수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겁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담보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달러 국채, 단기 국채, 달러 예금 등 달러 자산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네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 고란 대표님에게는 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뭐 암호화폐 그러면 비트코인 이러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 약간 대명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코인 투자해서 나 마이너스 90 났어라고 하는데 어느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90이 날 수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다 이상한 약간 그런 사기 코인들 사셨다가 망하고 밈코인들, 알트코인들 사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망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테란에 있는 코인 만드는 데서는 반나절이면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코인 데이터를 집계한 사이트 중에 코인마켓캡이라는 곳이 코인게코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코인게코 같은 경우에는 중앙하던 거래소에 두 곳 이상 상장돼야지 자기들이 집계를 해요. 예. 여기 코인게코가 집계한 코인 알트코인 개수만 한 16,000개 정도 되거든요. 맙소사. 그런데 예. 아까 코인마켓캡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는 그냥 다 집계를 합니다. 지금 코인 알트코인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거기가 집계하는 한 10만 개 있습니까? 1,300만 개 있습니다. 네네.
근데 더 많아요. 거기가 집계 안 하는 것도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겠죠. 야, 1,300 우리나라에만 그렇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300만 개. 네. 참 대단하네요. 1,300만 명의 사기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근데 한데. 뭐 사실 거기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하지 않는 코인들 따지면 훨씬 더 많죠. 이렇게 그렇겠죠. 뭐 몇억 개가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자 2,100만 개만 만들어낼 수 그쵸. 있다. 그리고 지금 한 2억 명 이상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가격도 나름대로 안정화되어 있다. 뭐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산으로서의 효용성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하고 네네네. 계세요. 뭐 저는 화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산으로서는 오케이. 근데 이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10만 달러 이상까지 가게 된 그 배경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암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 생각에는 예.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예, 사실 2,600년 된 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법정 앞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평균 수명이 26년이더라고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생각보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야 달러는 영원할 거야라고 하는데 연준이 만들어진 1913년 기준으로 보자면 1달러 가치가 거의 폭락해가지고 99% 정도 폭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돈값이 싸졌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법정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를 포함해가지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 2,600년 됐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뭔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되게 선호하고 있잖아요. 이제 금 말고 뭐가 이제 가치 저장을 할 수 있을까를 보자면 뭐 땅이 있겠죠. 근데 땅은 좀 약간 특별한 자산이니까 이건 제껴두고 그리고 이제 뭐 원유가 있겠죠. 예, 근데 원유를 예를 들어서 한 10억 달러치 원유를 갖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예, 이거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걸 유지하겠죠? 아니면 예. 뭐 농산물이 있다라고 치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썩잖아요. 부패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바로 금이었죠.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나름대로 용이하다. 물론 무겁죠. 무거운데 어쨌든 다른 네. 것에 비해서 용이하다. 그리고 공급량이 어쨌든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캐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막 급격하게 막 늘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발견한 게 이제 금이었는데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 처음에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쓸 때 백서 제목이 뭐냐면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에요. 자산으로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박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이 어떤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를 보자면 사실 그거는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이 가치가 어디 있어? 물론 여기 뭐 장신구 등에 쓰잖아요. 하지만 장신구 등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금값을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네. 거기 투자 가치가 있고 여기에다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실물 가치가 없습니다. 금과 비교했을 때. 하지만 투자 가치나 어떤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금보다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보관이 용이하다. 그리고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요.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초기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고요. 이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믿는 사람들, 이 커뮤니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해당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보자면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자면 이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늘어나느냐 이걸 네트워크 이제 효과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사실 가격으로만 보자면 그때 수요가 얼마나 몰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변동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비트코인은 뭐랄까 과거와 같은 변동성을 접고 이제 안정적인 이른바 디지털 금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믿는 그 계기가 뭐냐 바로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ETF에서 지금 현재 가장 성공하고 있는 바로 블랙락이 만드는 IBIT라는 ETF인데 예. 가장 단기간 내에 성공한 이제 ETF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블랙락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이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보면 자산에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한 거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고객들이 자산을 배분할 때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담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블랙락을 위시해가지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러면 이게 정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블랙락이 이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업들도 자기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뭔가 자신들의 이제 뭔가 재무제표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기업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고, 개인들 입장에 사기 시작했고, 이렇게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 달러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100만 달러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저에는 바로 그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가격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혹시 재미있는 기사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주 기사 이런 게 나왔어요. 한 미국인인데 네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신발까지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대요. 그래서 지금은 전 가족이 딸은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전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닌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디지털 월렛이 없었는데 많이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디지털 월렛 갖고도 이게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디지털 월렛에 들어가는 수많은 암호 장치를 또 쪼개어서 자기가 다니는 여행지마다 곳곳에 숨겨놨다. 그러니까 그 누구가 나를 인질로 잡아가더라도 네네. 이제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갖고 있는 사람들 강남에서 뭐 이렇게 젊은 청춘들이 네네. 사고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런 사고를 예방해서 만약에 누군가 나를 강도짓을 하려고 하면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지갑에 담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만 가져갈 수 있지. 네네. 태국에, 한국에, 일본에 숨겨놓은 호텔 어디엔가 숨겨놓은 거는 못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네. 지금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바이낸스나 뭐 빗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네네. 거래를 하실 건데 지갑에 안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지갑에 안 넣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소 지갑에 안 놓고 계시면 나중에 해킹 당하셔서 뺏기시면 어떡하시려고? 오히려 지갑에 넣고 있으면 해킹을 당하기가 더 그렇습니까? 쉽겠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느 게 낫습니까? 지갑에 담아야 됩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근본주의자분들은 네. 비트코인의 철학이 뭐냐면 예. 너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행 예금 있잖아요. 사실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돈인 것 같지만 내 돈이 아닌 게 되잖아요. 은행이 다 들다보고 있죠. 뭐. 은행이 만약에 뱅크런 났다. 그럼 내 돈 못 찾잖아요. 못 찾죠. 근데 분명히 내 돈인데 왜 내 돈이 그렇죠. 아니야. 그런데 비트코인은 네가 들고 있으면 네 지갑에 들고 있으면 그건 네 거야. 라는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지갑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갑 관리를 내가 하는 게 만약에 그 이제 시드 구문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잘 보관해야지라고 이제 기억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안 좋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렸어. 그럼 제가 그 시드 구문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네. 제가 그걸 기억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이제 업비트에다 놨어요. 그럼 제가 사고를 당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업비트에 가가지고 제가 뭐 아이디를 잃어버렸어요. 비밀번호 아이디를 잃어버렸어. 그럼 업비트에 가가지고 제가 고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해주거든요. 은행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은행에서 계좌번호 잃어버리고 통장 잃어버리고 다 해주잖아요. 네네. 신원증명만 되면. 네. 그런데 이 개인 지갑에 보관한다는 건 이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돈에 대한 자산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내가 가지지만 반대로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저도 거래소에서 보관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저 자꾸 뭐 까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냥 거래소에다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야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어떡해. 거래소가 만약에 진짜 먹고 나르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규제가 조금 그레이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국내 거래소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금융정보 분석원의 인가를 받은 곳들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5개 거래소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감사를 받아요. 네. 내가 잘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먹튀할 위험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해킹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해킹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내 개인이 해킹당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무래도 나의 보안 수준이 좀 떨어지겠죠. 뭐 하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해커들의 약간 먹잇감으로 노출될 확률은 좀 크겠죠. 네. 어쨌든 거래소도 해킹당할 수 있고 나도 해킹당할 수 있고 해킹 위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해킹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내에서도 국내 업비트나 빗썸이 해킹당한 일이 있습니다.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나중에 밝혀지니까 이제 북한 쪽이 이제 해킹을 했다라고 해요. 네. 당시 해킹당한 금액을 업비트가 사실 이 그 뭔가 거래소 이 정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해킹을 당했을 때 고객 자산을 잃어버려도 사실 거래소가 물어줄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없다. 네. 그런데 당시 업비트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회사 자금으로 피해 보상을 다 했습니다. 100%. 이게 무슨 얘기냐? 해킹을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 피해가 당장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치면 네. 계산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1년만 영업해도 1,000억은 벌써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고객들한테 물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앞으로 그 거래소를 쓰겠어요? 안 씁니다. 네. 그러면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야,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을 그냥 물어주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장사를 더 해서 더 많이 벌면 되잖아 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과거 해킹이 있었던 거래소들 사례를 보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거래소는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돈 많은 거래소들은 다 물어주고요. 지금도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가 다 그런 바이낸스.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예, 크라켄도 그런 건가요? 네네네. 자, 근데 이제 요즘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안전자산을 찾지 않습니까? 네네네. 달러화가 끝나는 건 줄 알았지만 달러화에 막 몰리고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아직 100에 못 미치잖아요. 아직 못 미치죠. 네네네. 물론 100에는 아직 못 미치죠. 근데 하여튼 달러를 찾으니까 안전자산인가 기자분들이 이렇게 쓰셨어요. 기사를. 네네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기자분들이 쓰신 거를 제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아, 금값이 오른 건 맞아요. 예, 그래서 2030년 지금부터 5년 뒤에 12월 달 금 선물 가격을 보니까 4,200달러까지 막 치솟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달러, 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암호화폐는 피어 투 피어 나하고 고란 대표님하고밖에 모르는 거래야. 이거는 누가 왜 우리는 전화 통화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보낼게, 알아서 받을게 할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지만. 보통 신분을 밝히지 않은 모르는 사이에서는 거래가 해도 내가 보낸 건지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명성이라고 가명성이니까. 하죠. 자, 그러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상당히 기능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경제가 위험한 시기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볼러틸리티가 발생을 하나요? 네.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성격을 이건 제가 아니라 블랙락의 지난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블랙락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담당 책임자가 보고서를 쓰면서 야, 우리 고객들이 우리한테 가서 묻는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니 위험자산이라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위험자산이기도 하면서 안전자산이다. 그렇겠죠. 네, 이게 어떤 때는 위험자산 성격을 보이고요. 네. 어떤 때는 안전자산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뭔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게 되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거 뭐냐면 처음에는 일단 이게 이른바 거래가 너무 편하다는 어떻게 보자면 장점이기도 하고 자산 측면에서 자산 변동성 측면에서는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이번만 보자면요. 지금 17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시 반에 트럼프가 테헤란에서 모두 대피하라라고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리고 이제 SNS 상에서 그 테헤란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제 공습을 당한 화면들이 막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이 우리 증시는 개장 전, 뉴욕 증시는 마감 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10만 9천 달러 선이던 가격이 탁 떨어져서 10만 7천으로 바로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밀렸거든요. 네. 그런데 낮 12시 반쯤에는 뭐가 올려면 트럼프가 주말에 이란과 핵협상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 증시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네. 국내 증시는 거의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약간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충격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았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까? 중기적일까? 단기적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칠까? 이래서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장에 들어가거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응하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24시간 거래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현재는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 자산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뭐랄까 본질적인 약간 사람들의 니즈라고 할까? 가치 저장의 수단.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서 진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금도 변동성이 있잖아요. 물론 네.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적긴 하지만 그렇게 금처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변동성은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 말씀을 여쭈면서 두 번째 또 여쭤봐야 되는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 내용인 네네.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정의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원화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기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인데 우리나라의 자치권 아니면 원화의 어떤 가치,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네네. 무슨 의미인가요, 그 말은? 기사 이게 내용은?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이게 그러니까 뭐 화폐 대신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스테이블하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자 우리 통화 주권 확보할게라고 봐도요. 일단 원화가 쓰이는 원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범위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점점점 깊숙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뭐냐면 국경이 없다는, 장벽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면 은행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은행에는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은 뭔가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바꾸면 달러가 정말 그야말로 국경 없이 넘나들면서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고 예. 저기 뭐 나이지리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달러로 결제하고요. 예. 그러니까 달러는 오히려 그 전에도 기축 통화였는데 오히려 더 세계 곳곳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펼쳐지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뭐 길목이랄까 어쨌든 뭐 희망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예 자국 통화가 없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따지면 어쨌든 세계 10위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원화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파고들면 이 원화가 쓰이던 곳마저 약간의 이제 공백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좀 사술해보자. 더 넓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원화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논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화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 내국인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결제할 때는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결제가 이렇게 잘 갖춰졌는데 뭐하러 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왔을 때나 아니면 뭔가 우리나라와 예를 동남아가 무역을 할 때 네. 그때 지금 우리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원화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른바 우리가 강점이 있다는 K 콘텐츠 같은 걸 수출할 때 지금 어쨌든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 주는데 네. 지금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좀 제약이 많거든요. 결제하는데 중간에 거쳐야 될 여러 가지 단계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효율화시키면서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이 아니면 지금까지 원화 경제에 편입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도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 결과적으로 결국은 원화 스테이블 쓰느냐 달러 스테이블 쓰느냐는 시장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제 만들긴 만드는데 시장이 선택을 해줄까? 근데 또 별개의 문제죠.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시청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상점 가서 크레딧 카드를 쓰면 0.8%인가요? 수수료가 나가죠. 네. 8%가 0.8% 수수료가 나가지 네네.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쓰시면 수수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 쓰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수료가 커미션이 이게 다 나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수익 망해할까 이제 그 걱정이 생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방금 우리 고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과 함께 많은 은행 기업들 그다음에 크레딧 회사들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이제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포린 익스체인지는 어떻게 하죠? 네, 그 부분이 문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어떻게 하죠?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지니어스 법안만 말씀드리자면 이자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 지급도 금지됐는데 뭐하러 스테이블 써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돈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거를 만약에 자기네 스테이블로 하면 여기 그 금융 거래를 할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수수료 부분이요. 네. 이걸 절약하는 것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을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아마존 코인을 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 아마존 같은 것에서는 혜택을 줄 겁니다. 우리가 왜 무슨 어떤 업체 들어갔을 때 해당 무슨 머니 네이버 포인트. 머니 포인트 요걸 쓰면은 뭔가 한 10% 5% 할인해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아마존 코인을 쓰면 결제 금액에 제가 보기에 국채 수익률이 지금 4%니까 그거 이상 주면은 아마 아마존도 이제 역마진 나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죠. 아마존은 달러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버는 거잖아요. 네. 역마진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4%요 포인트로 코인으로 아마존 코인으로 결제하면 뭔가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아마존 코인을 쓰겠죠. 마찬가지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줄 거고요. 그럼 금융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그럼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로 JP 모건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아마 그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금융 상품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뭔가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예. 하게 만들 겁니다. 예. 네네네. 계속 제가 질문을 이어갈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한 30만 명 몽골 근로자들은 한 30만 명 있다 네. 그러고 중국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태국에서 오신 분들도 네네.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본국 송금할 때 지금 우리나라 원화를 이렇게 중간 제3자를 통해서 아우, 가기 되게 때문에 비싸요. 커미션을 많이 뜯기잖아요. 수수료 엄청 비쌉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면 바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점도 존재를 하는데 고란 대표 보시기에 이 지니어스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 위스콘신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동맹이라면 달러 사라.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지 마라. 벗어난다고 100% 관세 매긴다. 그걸 위스콘신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움직임이 예. 이 브릭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브릭스 중심의 뭔가 통화를 만들자는 얘기가 이게 영차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역사는 또 최근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게 아니라 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전에부터 2003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중국이 늘 패권에 도전을 하고 합니다. 싶죠. 하고 예. 싶죠. 중국은. 이 패권, 소위 말해서 화폐의 패권을 비트코인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정리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리? 글쎄요. 패권 측면에서 뭐 그 누군 그런 표현 써요. 비트 본위제가 온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 그거는- 부분은 그건 잘 아닐 것 모르겠고요. 같고 저는, 예. 어쨌든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예. 그 중앙은행이 약간 자산을 굉장히 여러 개로 배분하잖아요. 네. 우리도 뭐 미국 국채도 있고 달러도 있고 유로도 있고 이런데 예. 그런 자산 배분의 하나로 저는 중앙은행이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라 하면 굉장히 약간 메이저 경제국가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의 하나로 편입하는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 편입하는 것처럼 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비트 본위제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기축통화 부분에 있어서 패권 전쟁은 그거는 약간 비트코인이 낄 얘기가 아니고 약간 달러와 위안화가 이제 서로 경쟁하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가지고 아마 달러는 조금 더 전 세계 곳곳에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것도 위안화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안화는 차이가 뭐냐면 위안화가 취재한 디지털 위안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건 미국은 이미 그 디지털 자산 그 3월 달에 네. 비축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야
CBDC 안 돼라고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민간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두 개의 전략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를 보자면 사실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뭘 시장을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민간에 맡겼던 게 더 효율적이고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약간 미국 쪽이 조금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쪽이 맞고 미국의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고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100% 제가 흡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앙은행 이창용 총재는 그거 뭐 안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약간 분위기를 지금 이렇게 띄우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감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얘기를 보면 예.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아니고요. 예.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를 굳이 그렇게 구분하시면은 뭐 여당이라고 하죠, 뭐. 예. 아니 제 말은 예. 약간 이른바 금융이나 예. 금융 관료들 쪽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렇죠. 네. 금융을 아는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네. 소위 지역화폐 이야기 하시고 소위 경기 부양을 외치시는 분들, 여당의 국회의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부에 들어가셨어요. 예, 아시잖아요. 김땡국이라는 의원께서는 네네. 들어가셔서 암호화폐 거래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뭐 호불호를 떠나서 네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한번 우리나라는 붐이 한번 확 일어나 버리면 자고우면하지 않고 달려들어 버리잖아요. 이 실체를 따지지 않고 일단 그렇죠. 투자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펀더멘털이 뭐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들어가셨으면 적당하게 이윤을 남기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안 그렇거든요. 100원 오르면 200원 오르겠지 그러고 200원 오르면 1000원 오르겠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란 대표님께 이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언제쯤 만에 하나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암호화폐 이야기가 툭 던져 나오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자산가들 그리고 영 제너레이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란 대표님이 암호화폐계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조언, 어드바이저를 한번 해주시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지금 나타난 흐름을 보자면요. 그 아까 우리는 확 쏠림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제 알트 시장이 막 반응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김치 코인들. 네. 근데 이제 김치 코인들이 그간 여러 번의 이제 이른바 크립토 윈터를 거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관심도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주식 시장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예. 이른바 수혜주라고 하는 관련 주식. 그런데 그 해당 주식이 원화 스테이블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얻을 수 있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투자는 본인 판단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하면 되는데 예. 일단 뭐 원화 스테이블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크립토와 관련된 뭔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진짜 나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가시려고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에 혹은 해당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자면 사실 돈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방시혁 의장 같은 사람이 워낙 돈이 많은데 또 돈 벌게 해줄까 싶어서 소위 제가 아이디어를 주기는 좀 싫어요. 근데 물론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것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기 부양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 그중에 나올 수 있는 게 K컬처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K컬처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저는 K스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이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자본력이 있는 BTS라든지 YP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소위 말해서 일정한 담보를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하든지 해서 네네. 예. 아마 담보자산은 우리도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예. 안정적인 뭐 그렇죠. 원화 국채나 이런 거를 예. 아마 편입하도록 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건물 해도 되고 네네. 예 그거는 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다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날로 먹잖아요. 네네네. 정부하고 이런 기업들하고 그런 유대 관계를 거쳐서 소위 컨텐츠를 만들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도 된다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 엄청난 걸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방 의장이나 뭐 박진영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거를 낸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는 발부터 먼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자빠지잖아요. 네네. 마음은 뒤에 있는데 몸이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이 들면은 달리기 하면 자빠지듯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지니어스 액트 말씀을 하셨길래 만들어야 될 법안이 부지기수예요, 대한민국은.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하려면요. 외환 규제부터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저 대표님께 여쭈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혹시 법안 쪽으로 네. 고민을 하셨을 때 이 법안만큼 빨리 여당이나 정부가 고민을 해둬야 된다. 선제적으로 네. 개인정보통신법도 좋고 은행 뭐 금융위원회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맞아. 조직 개편에서 없앤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뭔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런 걸 한번 느끼신 게 있으면 잠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뭘 보고 하셨겠죠. 보고 하셨겠는데 아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하는데 금융위원회를 없애버린다? 금융감독원만 있으면 된다? 그럼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소하고 증권감독원도 거래를 타치를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오발래핑되는 게 많아서요. 제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아니 그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보면요.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 있어요. 지금 약간 여기를 섞여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그 이른바 비은행 사업자도 발행을 하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요. 모르죠. 그리고 은행만 발행하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했을 때 이거 체인을 그러면 은행들 간의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어서 할 거냐? 네. 아니면 이른바 이제 미국처럼 퍼블릭 체인으로 할 거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마 뭐 비인가 은행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핀테크 업체를 이제 테크 업체를 말하겠죠. 이 빅테크들이 이제 발행을 했을 때 그러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체인을 어떻게 뭐 통일을 할 거냐,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게 될 거냐, 그럼 그 호환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얘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야, 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CBDC를 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뭔가 정리된 게 없이 일단 말을 하고 있고 또 자본금 규정을 50억에서 5억으로 낮춰서 이제 모두 다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와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본금 5억 원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요 마케팅비 있죠, 대관 관련돼서 모두 해야 되죠, 법적인 문제 처리하려면 변호사들 몇 명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자기의 발행량이 늘지 않으면 그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들어와도 다 약간 망해서 나갈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시장의 자정작용이니까 그렇게 나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또 뭔가 또 어떤 식의 뭐 사기나 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막을 건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워낙 스테이블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아까 국경이 없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우리 원하는 국경이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규제 공백, 뭐 규제 네. 차이 때문에 네. 규제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럼 외환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설정해가지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시겠는데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정치학에 뭔가 고려 없이 그냥 얘기만 나오고 있고 일단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시장이 반응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것들이 몇몇 종목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게 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정치학에 뭔가 이 개념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온 얘기로만 보자면 물론 뒷단에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스위스 은행 구자에다가 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다 보내버려요. 추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면 자꾸 그렇게 규제를 갖다가 덕지덕지 붙이다 보면 이게 더 이상 맞아요. 코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쵸. 법정화폐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뭐 ETF 만들고 우리가 규제 풀어준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만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앞으로 이 코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근데 민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써 그만큼 자기가 부동산 개발해서 벌었던 돈의 7배를 벌었다, 10배를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돈 되는 이야기인데 개인들은 어떻게 여기서 돈을 벌지? 개인들도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이게 미국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네네. 집도 못 사죠. 그다음에 아기 놓아서 아기 교육시킬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이라고 하는 이 한 방에 대한 열망, 네. 집중이 네. 미국보다 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또 불법적인 내용도 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코인에 대한 인상, 임프레션이 좋은 쪽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요약 정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그 특정 암호화 기술을 안 쓰는 것도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네.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자산 이게 암호화폐라고 화폐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네. 자산입니다. 근데 거의 증권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화폐 역할도 하는 거죠. 이러고 우리가 삼성전자 증권 그 주식을 다 갖고 와서 결제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코인은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의 성격도 있고요, 화폐의 성격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걸 보자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화폐의 성격은 이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물론 어둠의 세력은 그걸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불법 거래가 가장 뭐 무기, 마약, 뭐 테러 자금 이런 데 가장 많이 일어난 수단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예,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그럼 달러를 이런 되게 어둠의 세력이 쓴다고 이제 없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가명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갑의 주소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건 이제 수사 당국들이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해당 자산의 주소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은 저는 느낌에 약간 일단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투자 자산 성격으로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투자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있잖아요. 증권 네.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뭐 엔젤 투자나 아니면 시드 투자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다 IPO를 하고 나서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나면 그때부터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스타트업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까지는 데스밸리를 거쳐서 수많은 투자 라운드를 거쳐서 나의 생존 가능성을 입증했을 때 짠 하고 시장에 데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접하는 코인 거래소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요. 아직 엔젤 투자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만 받았는데 나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 시장을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투자의 민주화다. 네. 가장 적절한 표현 같네요. 네, 투자의 민주화이기 때문에 지금 엔젤 투자 제가 되게 좋은 막 저런 뭐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있어. 네. 그럼 저희 투자 못 하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이제 엄청난 VC들이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좋은 게 뭐냐면 유망해 보이는데 나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스타트업이 다 망하죠. 대부분이 다 망하고 IPO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IPO 갔다는 얘기는 검증된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런 검증된 애들만 하기 때문에 투자 실패가 위험이 그만큼 적습니다. 하지만 업사이드도 작아요. 근데 코인은 투자의 민주화. 나도 들어갈 수 있어. VC도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이 망하거든요. 하지만 업사이드도 크죠. 네. 그래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민주화를 이룬 시장이다. 그 민주화라는 얘기는 그 민주화에 따른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예. 내가 어떤 유망한 자산에 무조건 투자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기회를 주지만 그에 따른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무한히 내가 져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른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0배 먹을 생각이면 10토막도 각오하라고.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오래된 디지털 자산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2009년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입증해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이른바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40년이 지난 주식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말씀드려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야, 뭐 투자해라고 물어보면 그냥 마음 편하게 비트코인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분장해주는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사님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기를 지금 거의 반세기를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비트코인 정도는 이미 세계의 하나의 자산으로서 화폐가 아닙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한 4, 5년부터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은 디지털 자산의 금과 은이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주 그 민주화라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의 민주화라는 좋은 단어를 써주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기관에 보자면 이제 20만 달러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일종의 이제 컨센서스 같아요. 이제 이른바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면은 대충 그렇죠. 이익 평균 취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대충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 20만 달러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반감기 이후에 보통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을 찍거든요. 그런데 ETF가 나온 다음에 이 사이클 이론은 폐기됐다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금 흐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기존의 이제 사이클대로 보자면요, 반감기를 지날 때보다 상승률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사이클에서 그 직전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4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사이클을 보자면 이제 2배가 올라서 대충 7만 달러에서니까 14만 달러 갈 거라고 보는데 최근 ETF로 보자면 자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요거 자금 흐름을 감안하면 저도 조금 높여가지고 한 18만 달러, 17만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0만 달러, 11만 달러 언저리입니다. 우리 고란 대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쭉 종합해서 헤지펀드라든지 블랙락 말씀을 주셨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액수는 한 14만에서 20만 사이에 수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4만 불 정도는 더 버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오르는 그래프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안 가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수없게 꼭지에서 잡으면요. 14만 달러가 돼도 나는 한 푼도 못 먹는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러시잖아요. 14층에 사람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격 오른다라고 해도요. 이렇게 굉장히 리니어하게 쭉 오르는 건 아니라 굴곡을 겪는다. 그걸 감안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투자의 민주화 제가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투자의 민주화의 이면엔 뭐가 있냐면요. 사기의 대중화가 있습니다. 네. 사기의 대중화.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말씀 오늘 2개를 주셨네요. 디지털 자산의 민주화와 그 뒷면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뒷면엔 사기의 대중화라고 했는데 글쎄요. 암호화폐라는 것을 사기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양지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는 아마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만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6대4 내지 7대3 쪽으로 양지 쪽으로 더 많이 바라보시는 것이 기술 개발이나 미래 사회로 초격차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7대3 또는 6대4 정도로 음지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갈 길이 먼 시장이죠, 사실은. 그죠? 그럼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14만 불 정도 생각이 되면 한 지금부터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개당 100만 불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질곡의 역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사이클이라 그러죠. 아마 지금 19만 개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2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모두가 다 종료가 되고 나면 가격이 얼마나 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장기 투자하십시오. 절대 숏텀 트레이딩을 하시면 이 역사의 질곡에 개인들은 휘말려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주셔서 사기의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민주화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